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한 스위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격인 개마인대의 80%가 의회 구성 없이 직접 주민총회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 예산이 연 6조 3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고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많은 예산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 막 그 예산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사가 끝났는데요. 이번에 52건이나 그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까? 그 분권 교부세를 우리 한 1,169억 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도적 그 개선을 하지 못해서 못 받아온 게 있었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성과평가의 오류들이 적지 않게 발견이 돼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53건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성과평가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시행된 지 한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업별,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이 사업별 예산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과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 지표가 맞지 않은 지표가 한 저희 의회에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절반 정도 된다. 그 모든 사업에. 이럴 때 과소 지표로 잡혔다는 겁니까? 성과 지표가? 성과 지표가 제대로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을 응당 당연히 지원하는 건데 그걸 지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지나가는 버스처럼 이렇게 대해서 결산을 좀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시정 요구인데 이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부대 의견으로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시정 요구이고 시정 요구에는 주의, 경고, 제도 개선이 있고 감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는 회부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조치이고 11대 이회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 이 시정 요구를 작동한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지난번 결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균특회계 이제 1,000억 원 손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김동욱 교수님? 그 균특회계 제도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도입되면서 재정 특례로 국가가 제주도에 어떤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균특회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균특회계가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처음에는 균특회계를 했다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광특회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지특회계로 바뀌었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균특회계로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애초에 이 균특회계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균특회, 균형 발전이 아니라 비균형 발전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 10조 내외의 예산이 소위 지역에 좀 이 차이가 나는 곳에 뿌려주는 그런 국가보조 예사금인데 이것들이 자의적으로 지금 많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 같은 경우에도 출발 초기에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 묵시적으로 이야기됐던 것이 4천억 실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계속 총액은 올라가더라도 제주도는 계속 3,700, 800 내 수준으로부터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그 제주 개정 속에서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무 권한 위임을 받아 있던 이제 특별 행정기관 같은 그러한 이제 운영 경비도 포함이 됐고요. 또 국고조정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그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 공식에 보면 소위 말해서 로그 함수로 회귀 분석을 한 수식을 통해서 그 상한 실링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력 지수라는 변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재정력 지수를 우리가 산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산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표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왔는지를 알 수 없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입김이 강한 그런 지역에 그래서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명성과 합리성을 정부에 좀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담당관님, 그 아까 이야기가 나온 이제 1,000억 원의 그 균특회계 어떤 손실을 봤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지금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손실을 봤다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계정은 우리 국가가 제주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별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독립된 회계처리가 만들어진 건데 제주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잉여금을 이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건 세입 부분으로 지금 편성을 한 부분인데 실제 국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면 그 세계잉여금으로 이제 그 예산에 편성되는데 국비 반납한 집행 잔액을 우리 제주계정 자체가 제주계정이 우리 제주도만 에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가장 많은 거는 지금 균특회계 4개 계정이 있는데 4개 계정이 다 이제 그 세입 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세종계정은 세출 예산, 그 실링을 배정하고 그 실링을 배정된 다음에 세입 예산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끌어오는 그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총액 규모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00억대 후반이었어요. 2019년에는 3,000억대 후반이 아닙니다. 2,100억 규모예요. 그러면 한 1,100억 정도, 1,0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사라졌느냐 하면 불용을 3년 계속 불용을 시켰어요. 그렇죠.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 이용액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용액이 늘어나니까 국회하고 정부에서 왜 그거를 계속 이월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1,000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겠다. 세입으로 잡으니까 총액에서 1,000억만큼의 세출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이 된다는 손실이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2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사실은 추경에 다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금이 없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균특회계에서 지금 한 10년 동안 제주 계정에서 사용되지 못한 것, 어떻든 보조금이 나오면 그 이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적된 것이 이제 세입 재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의 균특회계가 참 문제점이 많은 것이 굉장히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 편성 방법의 세입으로 했던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 계정이 정말 소위 그 재원이 적다고 하지만 소위 집행 잔액이 생긴 것, 불용이 생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누적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후에라도 조금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용액 혹은 이제 집행 잔액을 없애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 세계 잉여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 담당관님, 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2018년 결산 결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3,000억 수준이고요. 전체 세계 잉여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 세계 잉여금이 8,283억 원에서 거기에 이제 2월액이 4,61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208억 원, 집행잔액이 3,46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 이제 어떤 그 집행 잔액, 그리고 이제 그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결산 결과 어떻게 지적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아예 없지 못해요. 그게 100%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그 불용액이나 이월액이나 그 이월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이해 못하는 구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도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월 처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큰 틀에서는 이번의 경우 총평을 한다면 그 2월금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불용액도 좀 줄어들었고요. 큰 틀에서는 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노력은 했다. 그거는 좀 말씀은 꼭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우리가 보통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사실은 세계잉여금에서 예전에 2016년도는 세계잉여금으로 1조 3천억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17년도에는 1조 시대고요. 이번 2018년도 결산액은 지금 8천억대 수준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그 잉여금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못하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있는가 하면 세입 초과가 있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잉여금이 줄어든 이유가 집행잔액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소위 세입이 너무 초과가 예전보다 좀 덜 초과가 돼서 이런 건지를 앞으로 좀 검토를 결산서를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예전에 우리가 그 부동산 훨씬 줄어들었죠. 이제 피크를 그렇죠. 이뤘다가 지금 내려가는 수준이니까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줄어든 거지, 누르기 위해서 줄어든 아니, 건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제가 결산서를 세심히 안 봤지만 어떻든 세계잉여금은 두 개의 축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받아서 하는 거하고 못 쓴 돈이 합쳐서 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교수님 지적대로.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예상 규모, 우리 김동욱 교수님, 우리 도라든가 교육청, 우리 공공기관까지 하면 전체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6조 320억 정도 되고요. 지방교육청이 1조 2,800억이 됩니다. 공사공단이 또 한 6,100억 정도 되고요. 또 출자 출연 기간이 또 2,532억 정도 되고, 그래서 총합하면 8조 1,84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최초로 이제 6조 시대에 돌입됐고요. 또 결산서를 보면 세입 예산만 보면 벌써 이제 6조 시대가 도입을 벌써 했습니다. 아마 이제 최종 예산 그다음에까지 가면 아마도 이제 그 6조 시대가 완전히 돌입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예산 담당관님, 우리 도 예산만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년도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 기준으로 5조 2,851억 있고, 일반 회계가 4조 4,935억 원, 특별회계가 7,9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그 제주도 자체 수입 예산이 그 4천억에서 1조 원을 넘어섰죠. 아주 획기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도 좋아졌는데 그 상황도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최근 5년간 우리 자체 세입을 분석해 보면 그 지방세하고 세의 수율을 포함해 14년도에 9,849억 원에서 19년도에는 1조 7,567억 원, 연평균 한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으로 따져보면 지방세가 4천억대에서 3,500가 증가한 1조 4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 재정이 증가하면 우리 지사님의 어떤 재량권도 증가하고 예산 규모도 커지니까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산은 많이 이제 투입되고 있는데. 그건 정책의 우선 투자 순위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 것은 저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 같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체감도가 높고, 도로나 이런 그 소위 SOC 쪽으로 가게 되면 체감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체감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다만 그 현재의 그 우리 돈은 원희룡 그 도정은 그것보다는
예전에 좀 개발 방식에 좀 더 익숙해 있는 방식의 정책 우선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지금 증가된 예산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고 위원장님 그 말씀하고 연계시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지출하는 세출 예산 중에 자본적 지출이 다른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설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고 위원장과 같이 복지비 같은 거 이런 형식의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실적으로 뭔가 돌아온 느낌이 드는데 자본적 지출에 많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 많아지면 소위 그 다음 후세 그 소위 그에 대한 운영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예산의 경직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설에 너무 투자하는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고 또 필요한 사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형국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이 늘어난 예산 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고 있는지 정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그 지량 사업이 증가한다고 의미를 하셨는데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자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포션이 커져서 재정력이 좀 좋아졌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10년간의 투자가 증가한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가장 증가한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한 7천억 정도가 증가했고 다음은 환경 분야가 한 4,5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를 보면 교육 분야가 한 299%가 증가하고 있고 다음은 환경 분야가 지금 180%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해서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21.4% 이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환경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별 예산을 저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 공공행정은 9.10%가 이제 전국 평균인데 제주는 11.2%.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도 제주는 이제 6.8%, 전국은 9.1%. 아직도 이제 뒤처진 상황이고. 사회복지 예산 분야도 전국은 32.9%, 제주는 22.5%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든 도가 이제 지금 사회복지나 환경 쪽으로 투여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전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만 좀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쪽에 투자하거나 재정이 이전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재정에 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일정 정도 투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회복지 재정의 전국 평균율은 28%대에서 29%대입니다. 사회복지 재정의 제주도의 투자 비율은요, 현재 21%대예요. 7년에서 8%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것은 그만큼하게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1조라고 해서 1조가 갖고 있는 그 그건 트릭이다. 1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의 비용, 그 예산이 갖고 있는 비중은 2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연말이 되면 이게 왜 멀쩡한 도로를 뜯었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는데 우리 김동익 교수님은 기능별 예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자를 때 그 예산을 이제 13개 기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공공을 제외놓고의 가장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고요.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1차 산업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 예산이거든요. 분명히 절대 액수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비중은 담보 상태이기도 하고 그게 전국 그 평균보다도 굉장히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회복지 예산에 지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뭐 기초요양이라든지 뭐 노인복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좀 제주도에 다운 어떤 복지형 모델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줄 수 있게끔 우리 제주도의 자율권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복지 예산을 주고 싶어도 보면 복지 예산이 불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잡아놨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과표가 올라가면서 자격이 박탈되는 분이 한 해에 수백 명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물론 또 제도에서는 4.3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녀분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또는 또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돼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정복지제도 모델을 하고 더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과감한 정책을 우리가 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장님, 지난 정부에서 좀 사회복지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 예산 집행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중복성을 이야기하면서 통제한 적이 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려나고 있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복지의 그 사업의 내용이 중앙 거와 같은 내용이면은 그건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를테면은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제주에서도 별도로 특색 사업으로 합니다.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걸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본 거예요. 근데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12시간을 보호해주는 것보다 24시간을 보호해줘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채워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만 갖고 하면 곤란해요. 서민을 포함한 제주 도민이 모두가 실업이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로 그 가용재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커버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21%의 그 범위는 아직도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직접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 담당관님, 지금 뭐 도로라든가 이런 그 국토개발 이런 분야 예산들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 이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돈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산 계획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도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 여론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기능별 예산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회복지가 21%, 그다음 환경보호 13.1%, 그다음 국토해양수산 10% 해가지고 그 순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실제 복지와 환경 투자에 우선돼야 된다는 점에는 그냥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18년도 기준으로 이제 1인당 그 사회복지 예산이 118만 원인데 전국 3위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저희 도정에서도 그 부분은 최대한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제주도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편성 어떤 방향으로 좀 기능별 그 예산 편성이 좀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동안 10수년 동안 국제자유시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의 비전을 그렇게 선포를 했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개발의 이익이 제주 도민들에게 환원이 됐는가 이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도민이 이익이 극대화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안전망의 건설에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는 토건 개발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비전은 그것보다는 청정 환경에 대한 보호와 그거를 이용하는 산업 다음에 거기에 사회적 복지의 안전망이 이 미래 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13개 기능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다 13개 분야가 다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 같은 개념을 우리가 그 소위 법정외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것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 예산에는 이게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연천억이 넘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 해녀나 육아에서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목으로는 이 예산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어떠한 복지 비율 지수를 좀 만들어서 네. 이거를 도민한테 전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소위 확장적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려한 정책들을 또 지표 개발을 해서 도민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최근 그 공기관 대응 사업비가 2015년에 1,533억 원에서 2019년 2,753억 원으로 크게 증가가 돼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우선 먼저 공기관 대응 사업이 뭔지를 먼저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5년간 공기관 대응 사업이 크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과 이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비 사업이 이제 73% 1,958억 원이고 자체 사업이 27%로 이제 그 정도 차지하는데 자체 사업은 전년 대비 한 9%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은 47.9%가 늘었는데 최근 이제 그 농업용수 강력화 사업이나 이제 의료부 특별하게 건강검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게 공기관 대응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사실 공무원들은 일하고 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기관 대응 사업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김병 교수님? 예, 그 공기관 대응 사업이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 소위 예산 규모는 점점 늘어가지만 또 공무원 자체 또 규모가 점점 늘어가서 왜 그 공기관 대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기관 대응을 수행하는 또 기관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간접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그 조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고 정상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뭐 어떤 경우는 7, 80건을 딱딱 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공기관 대응 사업 중에서 보면 아직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그 없이 또 집행부의 고위권을 갖고 그 공기관 대응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명확하게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될 건지를 조금 더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의회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 보조금 옛날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불렸죠. 이게 지금 전국 우리 지자체 중에 최고의 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고인수 위원장님 일단 실태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조금 그 심의 건수가 전국에 비하면 심의위원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심의위원이. 그리고 도에서 우리 의회 시각에서는 의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모두 다 보조금에 대한 것까지 전부 의결을 했는데 다시 또 그걸 갖고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의 훼손하는 저는 이게 그 악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그런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보조금 그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보조금 관리 조례를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액의 경우는 그 하한의 경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없이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또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그런 등등의 그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저는 이 심의위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투명하게 공개 모집도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을 좀 더 많이 늘리고요.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제한을 줘야 된다.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보는 관점과 시민이 보는 관점은 다소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님, 우리가 2017년 지방 보조금 비율이 이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인데 13.49%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한도액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자체 사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보조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희
제주도 자치사업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 지금 보조금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 자치사업 기준으로 이제 전국이 한 1.6% 정도 되고요. 예. 저희 제주는 한 6.1%,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8배 수준이라서 예. 좀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낭비성 요소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예.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아까 그 지방재생법상이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이제 제한해 뒀기 예. 때문에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전문가들, 교수, 회계사, 재정 분야 전문가로 이제 구성해서 지금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어쨌든 타당성이 이제 미흡하거나 선심성 경비,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부결 처리하는 것 같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금액을 조정해서 수정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8천여 건이 이제 심의가 됐는데요. 부결 처리가 한 4.3%, 수정 가결이 2.6%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아까 담당관님께서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이 연 8천 건의 그 심사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몇 건을 하느냐. 그 작년에는 이제 7천 건에서 이제 8천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15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명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의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5명이 아니라 80명, 100명의 풀제도를 만들어서 그를 이제 나눠서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이게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켜서 심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뭐 하나 보조금 심의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따지고 보면 8,000시간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예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전문 분야로 이제 나눠서 그 심의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도 개정했는데 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현재 조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정을 했는데 그 이상을 이제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까 그 8천 건 정도를 심사하면서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견해가 좀 달라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A 단체의 사업이 저소득층의 밑반찬 제공과 관련돼서 뭐 김치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업에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B라는 단체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라는 분명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게 15명이라고 한다면 그 15명의 플러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소위원회를 따로 꾸리든지 이런 별개의 좀 내용을 잡고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모두 지금 도에서 일괄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좀 위임을 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조례로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어쨌든 이 지방보조금 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또 이제 금액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산 방법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300만 원 보조를 받으면서 정산 시스템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좀 서류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겠다 이런 단체도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액수는 확실한 정산 시스템을 갖추되 200~300명은 사실은 정산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데 많으나 적으나 정산에 하는 시스템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차후에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힘을 모아서 어떤 연구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도지사나 뭐 시장 선심성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이제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어떤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민들이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독 도의원들의 공약은 비판적이고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던데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합리적인 거야 물론 예산이 투여된다고 봅니다만은 어떤 단순히 표를 넣기 위해서 어떤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선심성 예산의 경우는 그 좀 보여요, 사실. 특히 이제 그
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 단위로 가게 되면 저게 지사 혹은 그쪽 그 진영의 그 캠프에서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주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예산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은 삭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기준이 좀 사실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제대로 보면 또 이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고 뒤집어서 보면 뭐 꼭 필요한 어떤 민생 예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계속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포괄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편성 단계에서 좀 들어가서 좀 꼬리표가 있는 소위 말해 사업이 명확한 것들이 예산 편성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이제 없으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투명하게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을마다 다 해야 될 일이면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도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면 마을 단위에서 누가 하면 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지역구도 우리도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어넣게 되면 예산 편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을마다 다 해야 될 사업이면 순차적으로 도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알아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으로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건데 우리 선심성 예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공공성 확보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만큼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수혜도가 어느 만큼 가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봐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심성은 그 부분은 이제 각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제 이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공공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그 말이 많은데요. 사실 업무 추진비는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어떤 개인의 쌈짓돈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있다고 이제 도민들은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에서도 그 업무추진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에도 우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 저는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회기관에서는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정산 절차라든가 이런 게 투명해졌군요. 어쨌든 보면 어느 의장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그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 정도는 줄여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이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김동욱 교수님 업무 추진비. 사실 업무 추진비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 지출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투명해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기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절감을 해야 되고 줄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죠. 긴장기를 놓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업무 추진비는 또 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긴장하면서 또 시민단체에서나 또 도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또 내부에서 쓰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달리 업무 추진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이제 교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나아졌다, 진전됐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 그 예전에 의회도 있었고 또 지금 의원으로도 입성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자세하게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 낭비 관행 이런 것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간행적으로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좀 지적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특정해서 어떤 사업이다라고
얼른 이제 저 생각은 나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쓰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관성적으로 그 예전에도 써왔으니까 뭐 이건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존재하긴 해요. 아까 예산 담당관님이 굉장히 이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의 결산의 과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시정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성적, 관례적으로 이건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시정 요구를 하게 돼서 좀 처음에는 작년 결산 때 처음 이 시정 요구를 할 때 좀 당황스러웠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 시정 요구를 통해서 관례적, 관성적으로 썼던 위법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욱 교수님도 우리 도민의 혈세 정말 이런 식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 매년 분석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평구에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앞으로 예산 편성. 보통 이제 큰 시설물을 짓게 되면 이제 국고 보정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규모가 100억, 200억, 300억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영역 결과 보면 자체적 수입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영역 결과 나오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러한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모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억짜리의 시설을 만들면 거의 10% 가까운 20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효불급한 시설물을 만들지 말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로 해서 만든 시설물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만드는 건 좋지만 향후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운영비가 투입되는 그런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에 이제 재정사업 평가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흡된 사안은 예산을 감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또 그 예산 절감을 예산을 만약에 미입이 되면 확실하게 예산을 삭감시키어서 조금 더 어떤 경우는 사업 자체를 없애는 그런 재정 사업 평가를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면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또 낭비 없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님, 우리 낭비적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 도민들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하고 있는 정책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사업 평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흡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제 다음 해에 예산을 이제 10%나 20% 삭감해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도 1년 단위 평가도 있고 3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이제 미흡 사업인 경우는 중단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10% 이제 절감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주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화해서 이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행정시를 이제 실링 예산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6, 서귀포는 4 정도의 비율로 지금 실링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도민들, 제주 시민들은 좀 불만이 있고 서귀포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불만과 시민의 민원은 의회에서도 청취되는 것이고 이 실링이 정확하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한 6대4 정도의 비율이 단 조금 더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링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산남과 삼북으로 했을 때 어떤 제주시가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이 비대한 제주시의 그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서는 이 실링액이 너무 모자라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와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실링 예산에 대한 좀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특히 읍면동에서 필요로 한 수건 사업이나 읍면동에 좀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물론 주민 참여 예산도 좀 있지만 이런 가능한 사업들이 좀 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싶네요. 어느덧 그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까 그 실링 문제와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 우리 예산 담당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링 문제는 이제 도의회와 행정시에서 수차례 이제 요구했던 부분인데 14년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각 행정시의 주장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좀 정체가 예상되면서 자체 재량적 지출 사업에 대한 지출구 조정 등 일부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재원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환경, 그리고 1차 산업, 사회복지에 이제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현안에 대한 집중 투자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재원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동욱 교수님 좀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에서 기초로 넘어가는 거 보면 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거든요. 재정력 지수라든지 지방세 징수, 그다음에 인구 이러한 지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6대 4의 어떤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각각의 그러한 그 지표를 갖고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야 훨씬 더 생산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은 항상 써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뭐 도민들이나 또 옆인 집행부나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짤막하게. 예, 뭐 지방세 정체 시기에 들어섰죠. 예. 이제 이럴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저는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우선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세정 담당관실에서 지난 우리 지방세 체납한 과거에 대해서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그 가정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할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도민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원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6조 300억 원에 달하는 도 예산. 도지사의 돈도 우리 도의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이 예산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제주 도민들의 것입니다. 합리적인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